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아침이 밝아옵니다. 또 새벽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떠들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겨울이 다가오다 보니까 좀 어둑어둑해요. 아직까지는 참 느낌이 아주 미묘해요. 미묘해. 여름에는 진짜 환했는데 이제는 이제 늦가을이고 이제 겨울이 이제 다가서다 보니까 어두컴컴하니까 그냥 밤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일찍 일어나시고 또 새 아침을 맞이하면서 파이팅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불 속에서 탈출하십시오.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준비하시고 천혜장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아침밥도 맛있게 먹고 출근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하여튼 이어폰 딱 꽂고 천혜장 목소리만 듣고 하면 되는 거야. 휴대폰 볼 필요도 없습니다. 듣기만 하셔도 돼요. 이제 삼성에 대해서 한번 또 신나게 한번 떠들어 볼게요. 신나게 떠들어 보겠다. 저는 삼성전자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삼성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떠들고 있지만은 알면 알수록 삼성을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빠져드는 것 같아. 완전 사랑에 빠져들듯이 삼성에 푹 빠져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푹 빠졌으면 좋겠어. 그렇다 해서 막 푹 빠져가지고 내가 미친 듯이 투자하라는 게 아니에요. 투자는 별개다. 투자는 여러분들 본인이 확신이 샀을 때 그때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해도 되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조급함을 버려라. 느긋함을 가져라. 느긋함. 이게 아주 중요하더라. 전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텔 애들이 도발을 해. 도발. 옛날에 진짜 인텔 하면 반도체 완전 제왕이었죠. 인텔이. 그랬더니 인텔이 지금은 쪼그라들어 가지고 아주 비리비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 그 지경까지 갔는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지만은 그만큼 시대가 변하고 그 기술력을 제대로 이게 뭔가 갖추지 못하고 연구개발 R&D 같은 걸 소홀히 하면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인텔보다 AMD가 더 잘 나가고 있으니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인텔이 2030년까지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겠다. 제치겠다. 그런 목표를 밝힌 것에 대해서 우리 업계 관계자들이 그래요. 내놓은 반응이 있습니다. 내놓은 반응이 있어. 하여튼 미국이 그 자국 내 그 반도체 공급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든지 한번 살려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 인센티브를 뭐 지원받은 자국 기업 인텔, 그 인텔이 이제 미국 정부의 반도체 패권 전략에 부응하려고 실제보다 성과를 막 과장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이 자식들 뻥튀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뻥튀기. 인텔도 그만큼 마음이 급한 거야. 돈은 받고 싶고 실적은 내고 싶고 하여튼 뻥튀기 엄청 하는 것 같습니다. 인텔은 그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사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2030년 세계 2위 파운드리 회사가 될 것이다. 2030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텔은 지난해 그 파운드리 사업에 재진출하겠다고 밝혔어요. 다시 한번 뛰어들겠다. 그래가지고 가속 페달을 힘껏 밟고 있어요. 지금 악셀 밟고 있고 있는데 인텔이 그 밝힌 양산 로드맵을 보면은 24년에 상반기에는 2나노 그리고 1나노는 한 10억분 1 정도 되죠. 하여튼 상반기에 2나노, 같은 해 하반기에는 1.8나노 공정을 구현할 예정이다. 그리고 25년에 그 계획된 TSMC랑 삼성의 2나노 공정을 앞지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텔의 그 공격적인 행보에 일각에서 뭐라냐, 그 파운드리 시장이 TSMC, 뭐 삼성전자, 인텔 이렇게 3파전으로 개편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미중 간의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이제 가열되면서 지정학적인 요인, 이 지정학적인 요인도 인텔의 장점으로 이제 작용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 내부에서는 현재로서는 인텔이 그 파운드리 시장 내 큰 위협은 아니다. 그런 평가가 있는 거야. 아직까지는 인텔은 그게 큰 위협은 아니다. 인텔이 그 반도체 설계에서 세계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 탓에 그 파운드리 영향력이 뭐 과대평가됐다. 뭐 그런 거죠. 과대평가됐다.
이 설계와 생산이 아예 다른 종목이라는 거죠. 종목이란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예요. 삼성이 올해 상반기에 3나노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TSMC는 4분기에 3나노 양산을 기하고 있지만은 인텔은 현재 7나노에 머무르고 있어. 7나노. 아직까지도 7나노에 머무른 애가 벌써부터 2나노 생각하고 있으니 좀 안 맞죠. 보면은 야 7나노부터 똑바로 해야지. 6나노도 그렇고 하여튼 TSMC하고 삼성은 역시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을 하면서 이 인텔의 그 지정학적인 조건도 큰 차별점은 아니다. 그런 지적도 있어요. TSMC랑 삼성의 또 다른 공장이 위치한 그 아시아가 북미나 유럽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에도 앞선다고 하더라고요.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니까 올해 2분기 기준을 했을 때 그 파운드리 시장 글로벌 점유율이 TSMC가 53% 정도 되고 삼성이 한 16.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1, 2등 차지고 있는데 인텔은 아직도 상위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 파운드리가 오랫동안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수주 사업인 거죠. 이 수주 사업인 것도 인텔 그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인텔이 퀄컴과 미디어텍을 일부 공정 고객으로 확보했다고 발표하긴 했는데 시장 지배력을 크게 늘리기 위해서는 그 파운드리 큰손인 애플과 엔비디아를 잡아야 돼. 애플과 엔비디아. 그래서 애플과 엔비디아를 잡지 않으면 힘들다. 인텔의 그 주가는 파운드리 진출을 발표한 이후에 1월 달에 50달러 중반에서 현재 10월 중순 24달러대로 좀 떨어졌죠. 많이 빠졌어요. 인텔 주가도. 거의 뭐 반토막이지 보니까. 그리고 인텔이 그 경쟁적으로 콕 집은 삼성도 파운드리 시장 지배력 확보에 아주 적극적이에요. 삼성도 지금 거품 물고 있어. 삼성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만 한 171조 정도 쏟아붓겠다는 거. 171조를 투자하겠다. 그리고 파운드리 팹도 늘려서 TSMC 밟고 1위에 오르겠다.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야. 삼성도. 이런 삼성인데 어디 인텔이 까불고 있어. 다만 인텔이 이제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대한 자본력으로 파운드 투자의 열의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봐라.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시각도 있고요. 인텔은 그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 발표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한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인텔의 연간 매출 규모가 한 700억 달러예요. 그래서 속도전을 위해서 올해 초에는 이스라엘 그 파운드리 기업이죠. 타워 세미컨덕터 인수에 나서기도 했고요. 인텔의 그 로드맵과 실제 양산 시기가 일치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야.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아예 무시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닌 것도 맞다. 업체가 아닌 것도 맞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은 있어요. 있으니까 한번 차후 흘러가는 소식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한번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내년 초에는 반도체 이 업황이 조금 오를 것 같아요. 반등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럼 삼성하고 SK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현재 그 전 세계적인 구매 수요 둔화 때문에 이제 반도체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수요가 좀 떨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 그 내년에는 그 반도체 업황이 이제 반등할 수 있다. 뭐 그런 전망도 있는데 특히 보면 D램, 낸드 이런 플래시, 낸드 플래시 하여튼 이 메모리 반도체 그 재고가 조정 후에 이제 수급, 가격 안정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반등하지 않겠냐. 이에 따라서 메모리 선두업체 삼성과 하이닉스가 다시금 늘어날 수요에 대비해서 그 감산 없이 지금은 좀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그런 분석도 나온다는 겁니다. 일단은 13일에 그 보니까 미국의 투자은행이죠. 모건 스탠리 애들이 그래요. 모건 스탠리 애들이 최근 빙하기가 끝나간다는
그런 제목의 보고 됐어요. 옛날엔 또 겨울이 온다 뭐 그따 하더니 이제 또 빙하기가 끝나간다. 그래서 이제 현재 혹한기를 맞은 반도체 시장이 이제 반등하는 시점을 기존의 예측보다 빠른 내년 2분기로 보는 것 같아요. 내년 2분기 정도에 예상하더라. 이 정도로 예상하더라. 그 모건 스탠리 애들이 그래요. 올해 4분기하고 내년 1분기 사이에 이 반도체 재고가 이제 최고점에 이른 뒤에 분위기가 좀 나아지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특히 메모리는 그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 이제 호황과 불황이 약간 반복하는 사이클이에요. 호황과 불황이 반복하는 사이클인 산업인 만큼 내년에는 구매 수요 둔화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될 것 같아. 회복이 되면서 업사이클을 맞을 것이다. 업사이클을 맞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서서 그 모건 애들이, 그래요. 모건 스탠리 애들이 지난해 8월이죠.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냈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다운사이클을 얘기를 했는데, 이 때문에 당시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가 하락을 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올해 들어보니까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터지네. 아주 골 때리게. 그래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이 또 악화되면서 결국 모건 스탠리 예측이 맞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당시 모건 그 스탠리 전망에 따라서 업계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오는 2024년쯤 회복하지 않겠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멀리 보니까 또 그렇게 맞게 뭐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앞뒤로 맞춰 보니까 또 하여튼 그 국내 증권업계에서도 반도체 업황 그 전환 시점을 내년으로 전망을 하는데, 고부가 제품으로 꼽히는 서버용 디램하고 이제 수요도 약세로 전환하면서 올해 4분기부터 높은 디램 재고 조정이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모바일, 뭐 PC, 서버, 하여튼 전체 디램의 그 재고하고 가격 정상화 시점을 내년 3분기로 이제 내다봅니다. 내년 3분기. 낸드 플래시는 올 하반기 공급 과잉률이 10%를 넘어섰어. 넘어섰기 때문에, 하지만 일부 업체 감산 결정 때문에 업황 개선이 기대된다고 하여, 내년에 메모리 수요는 인텔의 서버용 신규 CPU 출시로 응용차가 다변화되고 공정 미세와 난이도 증가로 과거와 비교했을 때 공급 물량이 제한적 수준에 그치지 않겠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메모리 다운 사이클은 과거보다 재고 조정 속도가 좀 빠르고요. 규모가 커진 만큼 그 진폭과 그 주기가 짧아질 것 같다. 진폭과 주기가 짧아질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D램은 내년 상반기에 가격 하락세가 완화되지 않겠냐. 가격 하락세 이렇게 완화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업계 전문가들이나 사람들은 그래요. 반도체 시장 회복에 대비해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제 단기적인 그 메모리 가격 하락보다는 내년에 하반기 실적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야. 실적 개선에 집중해라. 지금 보니까 그 모 서울대 교수인가 그래요. 명예교수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삼성은 하이닉스가 다운 사이클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결국 늘어날 수요에 대비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메모리 기술을 개발하는 게 관건이다. 또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보니까 메모리 가격 하락 때문에 당분간 매출액은 줄어들 수 있겠죠. 경쟁사들의 생산량 감소로 전체 시장 점유율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삼성은 또 메모리 다운 사이클에서 경쟁력이 확인될 것이라고 보는 연구원도 있어요.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그 원가 경쟁력과 상대적인 이익 방어력, 또 메모리 파운드리 그 선단 공정의 생산 능력의 지속적인 확대, 그리고 M&A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그 삼성은 최근에 1TB 8세대죠. V 낸드 플래시 양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 낸드 플래시 제품의 그 적층 단수를 보니까 236단으로 잡았더라고. 236단. 하여튼 추정되는 거예요. 하이닉스도 역시 세계 최초로 HKMG 공정을 통해서 저전력, 고사양 그런 모바일 디램인 LPDDR5X 양산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하이닉스랑 그 마이크론, 키옥시아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그 감산 계획에 대해서
아직 불황은 이제 시작인데 섣부른 면이 있다. 삼성과 하이닉스 등 우리 기술 기업들은 여유 인력이나 장비나 긴축 경영을 할 수 있지만은 이때일수록 투자와 기술 개발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그렇게 조언하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반도체 기업들의 그 채용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결국은 기술은 사람 위에 발전하는 것이라고 하죠. 경기 불황에도 적정 수준 인력은 유지돼야 하고요. 삼성은 향후 5년간 8만 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냈어요.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파운드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7년까지 올해와 비교했을 때 3배 늘어난 선단 공정, 이 선단 공정 능력을 갖추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닉스도 역시 장기 투자 계획을 내놨는데 향후 5년간 15조 투자해서 충북 청주죠. 청주에다 M15X 공장을 증설하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마이크론도 보니까 미국 뉴욕하고 아이다호 이쪽에 공장을 증설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발표한 이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또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번에 삼성의 그 최신 무선 이어폰이죠. 갤럭시 버즈2죠. 버즈2 프로야, 프로. 이 프로의 일부 핵심 기능이 경쟁사 애플의 최신 제품 에어팟 프로 2보다도 훨씬 더 낫다. 그런 평가가 나왔어요. 미국 CNN에서 최근에 애플의 에어팟 프로 2하고 삼성의 갤럭시 버즈2 프로의 그 대결을 봤더니 어느 이어버드가 더 좋은가 그런 기사를 제기했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갤럭시 버즈2 프로가 더 좋다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 제품 평가 전문 매체가 있어요. 그 CNN 언더스코어도 보니까 에어프로파 2 데뷔했을 때, 그러니까 에어팟 데뷔했을 때 갤럭시 버즈가 그 장점을 꼽았는데 더 편한 착용감, 넓은 음역대, 고해상도 오디오, 하여튼 이어폰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능들이 좋다는 거야. 그리고 착용감 평가에 대해서는 에어팟 프로는 상징적인 그 외관을 자랑하지만은 갤럭시 버즈 2보다 프로가 더 편안하더라. 그리고 가볍고 거슬리지 않아서 착용하고 있는지조차 쉽게 잃어버릴 정도다. 그렇게 아주 지켜 세웠어요. 이 외에도 IPX7 등급의 방수 기능, 하여튼 4가지 색상을 통한 선택권이 다양화, 그리고 무광택 처리를 기반으로 해서 하여튼 좋다. 좋은 점수를 받았어. 그 오디오 기기의 핵심 성능이 음질 평가에서도 갤럭시가 더 나은 평가를 받았고, 하여튼 두 제품 모두 훌륭한 음질을 제공하지만은 24비트의 고해상도 오디오 스트리밍이 가능한 갤럭시 버즈2 프로가 더 낫다고 손을 들어주더라고요. 그 매체는 음질이 보다 선명하고 전체적으로 더 깨끗하고 밝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에어팟 프로는 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나 주변음 허용 모드, 배터리 그 사용 시간에서는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도 있어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뭐 에어팟 프로도 나쁘진 않겠지만은 종합 우승자로는 좀 더 편안한 디자인, 폭넓은 음역, 하이파이 오디오 지원 등을 갖춘 갤럭시 버즈2 프로를 뽑겠다. CNN에서 얘기한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기회 되면은 갤럭시 버즈2 프로 한번 사세요. 아주 좋아요. 이어폰 딱 꽂고 다니면서 천 회장의 목소리를 들으시면은 아주 꿀맛일 겁니다. 꼭 하나씩 구입하셔서 사용해 보시길 바라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 삼성과 LG가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전장 사업, 이 전장 사업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고, 양사 모두 전장에 특화된 인재 투입을 통해서 반도체 공급량 완화로 해서요 본격적인 이 상승세를 탄 전장 사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 같아요. 이재용 회장도 그 구광모죠. LG 회장도 전장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LG는 보니까 전장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솔루션 사업본부가 최근까지 자동차 전장 디스플레이 관련 전문 인력을 채용을 했는가 봐요. 이 VS 사업본부가 디스플레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죠. 이런 사업에 이제 경쟁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부적으로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 설계부터 공급망 강화까지 아주 전 분야에 걸쳐서 인재 채용을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 VS 사업본부는 디스플레이 그 소프트웨어 설계하고 디버깅 그 개발 프로젝트 리더 부분에서 채용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설계, 디버깅 부분은 유기 발광 다이오드,
LCD 디스플레이 분야의 그 전력 반도체, 그리고 하여튼 디스플레이 개발 쪽에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네 보니까. 하여튼 그래서 LG가 지난 3분기 차량용 반도체 분야 그 경쟁이 아니라 경력 사원 모집을 진행했네요. 경력 사원 모집. 하여튼 사람 뽑는다고 지금 난린 것 같고, 삼성은 어떻게 했느냐? 삼성도 지금 난리지. 삼성 역시 전장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어요. 실제 삼성그룹 싱크탱크죠. 삼성 글로벌 리서치가 최근에 전장사 관련 팀을 신설하고 연구 인력을 충원하고 있답니다. 그 해당 팀은 전기차를 포함해가지고 전장 관련 연구와 관련된 경영 컨설팅을 이제 그룹 내 계열사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0년 말이죠. 지난 하만이 20년 경력의 전장 전문가인 크리스천 소보카, 그 로버트 보시 그 최고 경영자 겸 최고 기술 책임자를 이제 전장 부분 부문장으로 영입하면서 눈길을 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 분야가 상당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전장 분야면 주로 뭐냐,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하여튼 이런 미래 차로의 그 전환 가속도가 상당히 강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보면 뭐 ADAS나 각종 미디어 기능들이 대거 추가되면서 높은 기술력을 좀 요구될 것 같고, 하여튼 삼성전자는 이 부분에서 뭔가 끝장을 내야 돼. 앞으로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갑자기 기침이 나가지고 제가 하도 떠들다니까 목이 좀 간질간질하네요.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삼성차, 뭐 갤럭시카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난 갤럭시카 만들어 좋겠어. 갤럭시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반도체, 인포테인먼트, 뭐 배터리, 뭐 껍데기도 만들 수 있겠죠. 못 만들 게 뭐가 있어. 그러다 보면 뭐 테슬라를 능가하는 멋진 우리 삼성전자 갤럭시카, 뭐 테슬라뿐이 아니라 애플카 나오라고 그래.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지 센서, 모든 기능, 모든 제품, 부품들을 다 만들 수 있는 게 삼성전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해. 갤럭시카 언젠가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한번 기억하면서 삼성전자 꾸준하게 여러분 모읍시다. 꾸준하게 꾸준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너무 많이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피곤할 테니까 재밌게 들어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